네, 발언하시는 분들도 플래카드 앞쪽으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네, 지금 플랜카드 뒤쪽으로 서주시면 저희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수행동에서 함께 오신 분들도 네, 앞쪽으로, 플랜카드 앞쪽으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이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오늘 10시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인 생계자활소위가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계자활소위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로 상정된 기준중위소득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한국사회 안전망의 기준선이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76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의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부모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의 60%, 긴급복지지원제도는 75%, 그리고 재산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일부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사용할 때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격리지원금은 해당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준 선임에도 기준중위소득은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발표됩니다. 하지만 누가 그 회의에 들어가서 이 다수의 사람들의 수급자들의 복지 기준선을 정하는 회의를 했는지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고 회의록 속기록 역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현재의 기준이 정해진지 그 기준에 의해서 삶이 좌우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0%를 최대 한 달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58만원입니다. 식료품비, 의복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관열 관리비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58만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다수의 시민들에게 중요한 기준임에도 근거조차 지키지 않으며 밀실에서 결정되고 실제 전체 인구의 경제적 수준보다 낮게 결정되는 기준중위소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해 회의장 앞에 왔습니다. 저희 구호로 기자회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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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기준중위소득 인상하여 생계급여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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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네, 첫 번째 발언
네, 첫 번째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는 조금 순서가 변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참여연대 사회경제 2팀장 이경민 팀장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연대 이경민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약 70여 개가 넘는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생계자활급여 소위에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감염병 재난 상황은 종식되지 않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시민들의 삶은 점점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계층의 삶은 더욱 공고한 상황입니다. 소위에서는 예산 끼워 맞추기식 논의 중단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현실성 있는 기준소득 논의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같은 예산부처의 꼭두각시가 아닌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중생보호의 모든 논의는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 기준을 정하는 회의에 당사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비민주적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이해 당사자를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부는 중생보호를 비롯해 각 소인의 논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운영 체계 등을 개선해야 하며 이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낮은 기준중위 소득 인상률은 복지제도 선정 기준을 낮춰 실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도에서 제외시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안전망이 탄탄하지 않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들을 언급하며 생산적 맞춤 복지를 공언했습니다. 친시장적 감세와 재정준칙 도입도 예고하고 지출구조 조정의 의지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 역행적인 복지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는 실제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보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낮게 결정하면서 복지제도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고 수급자들에게 2022년 한 달에 58만 원으로 모든 지출을 감내하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3개년도 통계자료상 나타나는 평균 중과율을 적용하는 것을 산출 근거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당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역대 정권 최대 인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올라서 이 기준중위소득이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한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산출 근거에 나오는 증가율의 70%만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할 당시에는 필요한 증가분이 4.3%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를 비롯한 중생보호위원들은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근거로 그것을 반의 반인 1%로 낮게 결정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식을 뒤집은 반복지적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 나타나는 효과는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복지제도가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지 확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기초법 공동행동에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수급받고 계신 전국의 25가구의 가계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7월 1일 국회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계부 작성을 참여해 주셨던 분입니다. 낮은 수급비의 문제와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시학의 학생회장 요진님께서 두 번째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리스야 학생회장 은희주입니다. 저는 일반 수급자입니다. 얼마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계부를 써봤습니다. 가계부를 써보니 수급비 쪽에 돈을 모으는 방법은 결국 먹는 것을 줄이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우유 한 잔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나마 홈리스야 안에서 식사할 때를 제외하면 평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남들 다 먹는 치킨이나 피자는 언제 배달시켜 먹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리고 요즘 진짜 더운 날에는 냉면을 사 먹고 싶은데 8,000원, 10,000원씩이나 하는 걸 도무지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슈퍼 가서 비빔면만 사옵니다. 아무렇게나 먹어도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옷 한 벌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동네 시장에서 또 옷 구경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돈을 아끼는 이유는 이렇게 돈을 남겨야 나중에 큰 돈이 들어가는 병원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5년 전 모야모야병이 시작되는 후부터 1년에 한 번씩 뇌혈관 확장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뇌혈관이 좁아지면 죽는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1회 시술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라서 돈을 내야 합니다. 올해도 12월 시술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는 매달 5만 원 이상의 돈을 10개월 넘게 악착같이 모아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 대부분은 나이가 많고 저처럼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픈 사람일수록 더 챙겨 먹고 건강해져야 하는데 저처럼 먹는 것을 아끼거나 아예 잘 먹지도 못하면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불안함이 겹쳤는지 몸에 병이 온 것 같아서 정신과 진료를 3개월 넘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와서 8월에 입원하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됩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기준소득인 194만원에 30%인 5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왜 하필 30%일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수급자는 30%만 줘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누구의 머릿속에 나온 것인지 30%만 가지고 당신들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조은현 복지부장과 중앙생활보장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오르고 있는 물가까지 생각하면 심지어 우유와 라면값도 오를까봐 걱정입니다. 더 줄일 반찬도 더 줄일 수 있는 병원비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오늘 회의에 오는 사람들은 오르는 물가 속에 고통받는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구호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의 60%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라! 진짜 60%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100만 원이 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1인 가구 수급비 최대 급여액은 58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는 적정급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적정급여가 현실에서 어떤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식생활을 수급자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들고, 또 건강한 식생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지 못해서 아파져서 병원에 가야 하지만 비급여가 부담돼서 의료비용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 교통비가 부담돼서 또 지인들을 만나면 어쨌든 지출이 발생하니까 커피 한 잔,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이 부담돼서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타협을 복지제도를 결정한다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수급 당사자분의 발언입니다. 누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수미 권익공무활동가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들 장애인 자립센터 활동가 이수미입니다. 저는 보다시피 중증 장애인이고 가난한 삶을 살았고 제가 수급자로 살아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기초수급 생계비입니다. 비장애인들도 마트에 가면 물건 사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가난한 삶을 사는 분들은 살기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왜 항상 제걸음입니까? 현실적으로 반영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과 가난한 자들은 항상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생계비가 적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생활, 문화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수한 사람이 사람답게 해줘야,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생존권 보장해 주십시오. 수급 생계비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투쟁!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 받아서 같이 구호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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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인간다운 삶의 수준으로 기준주의 소득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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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앞 두 발언에서 이 생계급여라는 것이 기준중위 소득의 30%, 그러니까 전체 인구 소득의 중위값에 그것도 30%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선, 기준중위 소득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빈곤선을 보통 중위소득의 40에서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빈곤율을 측정할 때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빈곤층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5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빈곤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묶어두는 이유가 어떤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가장 낮은 30%로 묶어두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산과 사람 삶에 필요한 권리를 저울질하는 행태를 지금 즉각 중단하기 요구합니다. 다음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계부 조사에 함께 참여해서 가계부 작성하는 것을 함께했던 조사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지영 사무국장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계부 조사에 함께한 내가 만든 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현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수급 생활을 하시는 분을 조사를 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좀 발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뵌 수급자분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딸기가 먹고 싶어요. 하지만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나뵌 수급자분께서는 주로 고추장과 김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저것 아프신 것도 많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석회관염, 오식견 등 앓고 계십니다. 주로 이와 같은 아픈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먹기 위해 끼니를 잊는다고 하셨습니다. 입맛도 없고 약을 먹기 위해 겨우겨우 밥을 먹지만 가끔 정말 먹고 싶은 과일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활이 지나치게 낮은 수급액을 지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5가구를 표본으로 한 2022년 수급자 가계부 조사 결과를 보면 식비, 주거비 등 꼭 필요한 지출만으로도 수급비 지출의 55%를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정작 고기나 과일을 단 한 번도 사 먹지 않은 가구는 9구에 이릅니다. 대신 유통기한이 끝나는 저렴한 햄이나 라면 같은 음식이 끼니의 주를 이룹니다. 의료비 같은 자기 돌봄을 위한 소비,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등 관계 돌봄을 위한 소비는 언감생심입니다. 연명을 위한 끼니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취향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생활, 이 생활에서 존엄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는 매일 혈당과 혈압을 체크해야 됩니다. 만성질환의 일상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병증을 부르고 위기로 이어집니다. 제가 만나본 수급자분은 매월 구입해야 되는 일회용 혈당 체크 바늘이 부담스러워서 혈당 체크 바늘을 여러 번 대쓰고 계셨습니다. 감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하자고 여러 번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싼 혈당 관리 키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국 여러 곳을 전전하는 것도 일상생활입니다. 혈당 체크 바늘 비롯한 관리 키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물품이며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가난한 사람들의 의학적 필요에 의한 의료비 비급여는 전수조사에서라도 빠르게 급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8월 1일 전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됩니다. 곧 진행될 생계자활소득에 대해서 중생보에 올릴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안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생보험은 스스로 정한 기준이자 실질적인 국민소득 가운데값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해왔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현실적이지 못한 수급비가 여기서부터 기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위기 점차 커져가고 합니다. 끼니만 빼고 살던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생존마저 엿받고 있습니다. 생계자활소유는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을 바라보고 논의하기를 촉구합니다. 함께 구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라! 감사합니다. 네, 금융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생계기부에는 건강회복,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 무엇입니까? 균형 잡힌 영양 있는 식생활을 하고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의료 이용을 하고 몸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환경에서 여름철은 시원하게 겨울철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인들과 가족들과 만나서 일상을 나누고 재충전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고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급여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발언 듣고 중생부위 생계자활소위가 논의되는 회의장으로 함께 가서 회의에 참여하는 의원들께 우리 목소리 또 함께 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뇌졸장애인약 교장 선생님이신 김영학 동지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뇌졸장애 김영학입니다. 어느 사회권 안전망이 필요한데 아직 한국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 전없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수 없는, 뼈 없는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푼 거 먹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맨 기초적인 인간의 삶이지만 그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국가가 있는 존재가 뭡니까? 이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의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국가는 저버지는 게 국가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로 변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는 부족비로 가난하고 힘없는 장애인들, 다른 사람들도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10시부터 저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어디 당사자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수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도 있지 않지만 엄연히 당사자를 제외하는 그 힘은 아무리 좋은 힘이라도 그것은 하나의 가벼운 말장난하는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선생님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빈곤으로 삶의 낭자지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람, 장애인들 우선 이들의 어디가 어떻게 많은 돈이 들어간가 그것을 먼저 알고 그 제출을 해줘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그날까지 노래의 약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생입니다. 네. 제도와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 제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논의에는 수급자들, 수급권자들, 강한 사람들, 자기가 있는 사람들 누구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의견 개진에 통로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주목하라고 이곳에 왔습니다. 밀실 운영, 폐쇄 운영 그만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논의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통로, 우리의 권리 보장의 목소리를 통로를 보장하길 요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쿵 외치고 19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밀실 운영, 폐쇄 운영, 규탄한다. 중생보험은 수급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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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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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생계급여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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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앞에 전문으로 들어가셔서 19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